오늘날 수학적인 어떤 능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분석해서 그것부터 다시 재구성해서 전체를 다시 빠짐없이 열고 전체를 다시 종합해 보는 이런 사고. 이거는 분석과 종합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과학의 방법론이자 어찌 보면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연역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의 방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방법 서설이라는 책에서는. 근데 이제 그의 성찰에서 뭐냐면, 모든 그 복잡한 어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지식들을 다 의심해보고, 결국은 감각도 의심하고 뭐 상상도 의심하고 결국 내용 또 수학적인 지식조차도 일단은 의심했다가 결국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의심하는 나의 존재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걸 존재한다에 도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찰이고, 이것이 그의 철학의 제1의 명제다.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데카르트의 성찰을 우리가 의심에서 벗어나 나의 정체성 찾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특징을. 그 다음에 칸트는 이제 3비판서를 쭉 얘기해 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칸트의 순수성 비판, 뭐 실천성 비판, 하나의 비판, 이런 비판서를 통해서 그의 철학을 우리가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특징지는데, 그래서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라는 것은 근데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이론적인 이성을 비판하고 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결국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이성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썼던 호르카이머라는 비판 이론가들의 그 선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고, 그래서 그런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이성의 능력, 우리가 사실 이론 이성이라 할지라도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양심에 따른 이성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능력으로서의 이성보다도 어찌 보면 그런 이성이 만일 악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악의에 의해서 사용돼 버린다면, 그런 발달한 그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오늘 원자핵 기술도 마찬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뭐 생명공학의 지식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기술과 지식도. 로봇공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성의 능력은 선한 양심에 따른 결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사명이 이제 선한 일을 낳는 것이 진정한 계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칸트가 지향했던 참 계몽의 뭐예요? 지향점은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실천이나 예술적인 체험을 매개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이런 정서, 함양을 매개로 해서 결국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지식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전인격의 조화, 지정의의 조화. 이것이 결국 칸트가 추구했던 참된 계몽의 목표점이고, 그 핵심은 선한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 되는 이런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쉘링의 경우는 이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낭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런 로맨티시즘의 그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술과 사랑의 힘이 인간의 모든 분리된 측면들, 무한과 유한, 또는 뭐 어떤 이성과 감성, 또는 또 상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계층들의 어떤 갈등, 자, 이런 모든 사회적인 요소, 인간 개인의 내면 안에서의 마음의 어떤 능력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 자, 이런 모든 분리적인 측면, 몸과 마음의 분리, 정신과 육체의 분리, 물질과 어떤 영혼의 이런 분리, 자, 이런 것이 그 계몽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순, 대립, 갈등, 분열의 요소들을 예술과 사랑의 힘으로, 예술적인 아름다움의 체험과 정서적인 어떤 체험과 또 사랑이라는 인간의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결국 모든 분리적인 요소들이 사회와 개인의 어떤 무슨 문제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또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자 이런 그 측면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찰해 준 것이 쉘링의 그 로망이었다. 그의 그 낭만주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조금 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른쪽 위에 상단에 그림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꼭 달타냥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아이언 마스크인가? 예, 뭐 하여튼 그 우리가 이 삼총사를 다룬 이제 이런 영화에서도 그 시대에 아마 해당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생김새를 보면 데카르트의 모습이 꼭 삼총사에 나오는 뭐 달타냥 듯한 면도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 들람 메토데라고 해가지고 방법 소설이죠. 디스쿠르 들람 메토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그 서설인데 를 써놓은 것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에서의 중요한 방법론을 가지고서 과학의 모든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학의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수학적인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수학자이고 데카르트는 해석기하학을 개발한. 그래서 또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면이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심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타인과의 관계, 뭐 감각 경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타자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다 의심하고 결국은 도달한 것은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 숨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나는 생각한다에 나만을 남겨놓은 채 모든 것을 의심한 채 도달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더불어 삶의 진리가 아니죠. 개인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 개인의 의식 안에 갇힌 어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것이고 이 개인주의는 결국 에고이즘으로 기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기토 에르고숨에서 제일 명제에서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코기토의 앞에 에고라는 이 라틴어 에고, 그렇죠? 이 에고라는 이게 I라는 뜻이죠 영어에. 그리고 코기토는 think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think, therefore, 이제 I am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코기토 에르고숨을 영어로 번역한 건데, 그래서 여기 에고라는 말이 생략되고 영어에서는 붙여서 표현한단 말이죠. I think로 코기토란 말을 I think. 그래서 이 에고이즘이란 말이 결국 I라는 말에서 영어에서 치면 I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개인주의에서 온 거죠. 이기주의도. 그리고 이 이기주의는 사실 좋은 뜻을 쓰질 않죠. 개인주의는 조금 그렇게 중립적인 의미로 쓰지만 이기주의는 상당히 또 좋지 않은 면으로 쓰는데 윤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에고이즘을 낳은 것이 데카르트의 에고 코기토라는 명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제1의 진리라고 데카르트가 또는 이것을 거의 절대화시킨 진리인데 데카르트의 경우는 계몽주의자들에게서는 거의 절대적 진리가 해당한 것이 이제 에고 코기토 에르고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모든 타자를 의심한 채 도달한 개인의 안에서 발견된 진리란 말이죠. 이 타자 안에는 사물들도 있고 대상들도 있지만 타인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그죠? 사물과 타인들을 다 배제한 채 도달한 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더불어 삶의 진리일 수는 없는 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기주의를 낳는다는 것이고 그 폐단으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적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의 이런 태도가 인간과는 오늘날에 이제 도구적 이성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비판 이론가들 관점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수학적 이성은 이론적인 것에 치중하고 이것들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은 이 수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분해, 결합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잘게 쪼개서 뭐 0과 1로만 계산하는 컴퓨터를 낳았듯이 오늘날 과학기술이 그 가장 기초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결합, 재구성해서 이 복잡한 3차원 그래픽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는 그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그런 것처럼 이 과학적 이성은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지만 이것은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성의 능력은 그리고 또 이러한 인간의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감각 경험을 특히 의심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시작은 이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몸이라는 요소와 마음이라는 요소를 이제 분리시켜서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이 의심을 통해서. 그래서 몸의 모든 요소들을 의심하고 결국 마음에 의해서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발견한 이 자기 의식에 의해서
그 자기의식을 그런데 데카르트는 수학적인 이성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그래서 이런 이성을 통해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연 또는 모든 타자, 대상들, 사물과 타인들조차도 다 자기 이외의 것들은 다 이런 몸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타자로 보는데 이런 타자들을 분리시켜서 지배하는, 그래서 타인과 이 사물의 세계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도구적 이성이 오늘날 가져다주는 패단하고도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관이 또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또한 개인이 타자를 지배해 나가는 이런 그 세계를 인간의 어떤 오늘날 사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에서도 보면 이런 이원론, 몸과 마음을 인간에 있어서 나누듯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로 이 세계를 나눠서 본다는 것이죠.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로. 그리고 이렇게 두 세계로 나눈다고 본다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의심한 채 도달하는 I think의 이런 나의 정신. 근데 이것은 고립된 나의 정신이고 이 정신은. 그래서 솔립시즘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이 유아론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기주의, 에고이즘을 낳았다고 한다면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솔립시즘을 낳을 수 있는 유아론, 오직 나뿐이다라고 하는. 자, 이런 세계관을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시킨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계로서 재구성되는데, 의심을, 감각 경험의 대상으로서 의심했던 이 외부 세계라는 타자는 것들은 다, 해석 기하학의 이런 X, Y, Z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세계가 되거든요. X, Y, Z로, 우리가 도형 변환도 하고 최적을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석 기하학인데, 아날리티컬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단 말이죠, 데카르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이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이제 세계가 되는데, 나 이외의 이런 물질 세계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래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물 같은 유기체들도 이렇게 다 기계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몸, 유기체인 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 모든 요소를 다 기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물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것은 이제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을 낳는 이제 기초에 데카르트 이런 기계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라메트리라는 사람은 이제 바로 데카르트 시대의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 기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물론자인 것이죠. 인간을 전체를, 인간의 마음도 결국은 뇌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기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동물만 기계가 아니라.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 이런 책을 썼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라메트리는 이제 인간도 사실은 다 기계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낳은 배경에 이제 데카르트 이런 기계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다음에 오늘날의 이런 이기주의나 유아론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유아론을 낳을 수 있는 배경에 데카르트 이런 인간이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문제점으로 또 가치관을 얘기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헬레니즘 이래의 귀족적인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중요시했던 건 이제 이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성은 사실은 귀족만이 소유했다고 봤지, 평민이나 어떤 그 노예나 이방인들, 또 여자들, 또 아이들은 이성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의 사고관인데, 어찌 보면 데카르트나 이런 계몽주의자들도, 근데 계몽주의자들도 이런 수학이나 미적분이나 해석기하학이나 이런 XYZ 쪽으로 도형 변환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계몽되지 못한 인간들이고, 계몽되지 못한 인간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라 천한 이방인이거나 어떤 원시인들처럼 아주 차별을 해서 대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엘리트고 귀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노예 취급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그런 인간관과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계속 계승했다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식민지의 노예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우리가 이 동양의 황인종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노예제가 부활한 것이 이 시대거든요. 계몽주의 시대, 산업사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과학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에 노예제가 가장 부흥을 했잖아요. 사실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예를 건드렸던 것이 영국의 대영 제국이고 프랑스의 이런 루이 몇 세 시대 이런 시민혁명 이전의 사회라는 것이죠. 산업사회에 바로 이런 노예제들이 부활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이들의 밑받침된 것이 바로 이런 귀족주의적인 가치관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지식의 여부인 거죠. 이성적인 이런 계산적인 또 수학적인 과학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엘리트와 엘리트가 아닌 무식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계몽주의 시대가 어찌 보면은 가장 과학이 꽃이 피고 산업이 꽃이 피고 자본주의와 아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화된 이방인과 노예와 이런 여인과 여자와 아이를 천시하는 이런 사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회가. 무지몽매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계몽된 사회가 오히려 무지몽매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계몽과 무지몽매함을 모순된 개념으로 분리시키면서 차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과 사회를 이런 수학적 방법에 기초한 과학기술에 의해서 지배함을 통해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가치관을 가졌다. 그래서 건강이나 부를 굉장히 또 추구해 나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에 밑받침이 된 것이 바로 데카르트 이래 계몽주의자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강과 부와 사회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계몽되지 못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보가 없는 자들은 무시되고 불행하고 맞으면 가난하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불행한 삶 속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차별된 사회일 수도 있던 것이 바로 데카르트 시대의 이런 계몽주의 사회고 귀족적인 이런 엘리트주의 사회일 수 있겠다. 네, 이제 칸트로 넘어갑시다. 자, 칸트는 지금 우리가 아까 사조로 치면은 계몽 시대에 살았었던 정점에 살았지만은 계몽을 비판하고 낭만주의를 열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칸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앞에서 좀 꾸준히 달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비유적으로 자, 칸트 철학을 그런 계몽 시대의 계몽을 비판하면서 낭만주의를 개척한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좀 간단히 세 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칸트의 이제 큰 주제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즉,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도 그렇겠고, 물론 실존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모색. 실존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본래적인 실존이라는 것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든, 키르케고리든, 야스퍼스든, 또는 소크라테스 같은 고대 철학자를 하더라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하고 다 결부가 되겠죠. 인간다운 덕이 뭐냐는 것을 물었던 소크라테스도. 자, 그래서 칸트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철학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의 문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적인 행위의 문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거는 예술이나 어떤 종교적인 주제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인식이나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여기서는 도덕적인 실천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든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달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당위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경제적인 실천이나 정치적인 실천적인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도덕적인 실천을 다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것은 어떤 내가 무엇을 느끼고를 앞에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느끼고 희망해도 좋은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아름답고 숭고한 취미와 예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체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인격이 조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추구하는 마지막 희망은 최고로 좋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최고선을 실현하고 싶고 최고선에 도달하고 싶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행복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공리주의자나 쾌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달라서, 이 경우에는 칸트의 경우는 도덕적인 이런 실천을 다 해나가는 이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행복일 테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을 만한 행복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칸트는 덕에 합당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추구하고 그가 또 실현에 옮기고 있는 이 도덕적인 삶에 합당한, 그 인품에 합당한 주어지는 기쁨이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희망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내세하고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양심적인 사람이 항상 기쁨을 누리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양심적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고 손해를 당하고 불행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비도덕적이고 아주 탈세하고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위선적이게도 행복을 누리거나 이득을 얻는 경우를 또 꽤 많이 보죠. 현실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칸트는 내세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삼심이라는 그 재판을 거쳐서라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는 이 세계 안에서만은 기대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희망을 칸트는 내세에 대한 요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을 또 요청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저 기쁨이 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세에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영혼이 불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이 내세에서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런 행복을 부여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과 예지적인 능력을 가진 자, 모든 인간의 내면을 꿰뚫을 수 있는 자, 재판관, 최후의 심판관을 칸트는 요청하죠. 그래서 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마지막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해서 요청했던 것은 내세와 인간 영혼의 불멸과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제 요청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종교거나 도덕적인 신앙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이제 어부에 비유한다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 비유한다면, 그 어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어부의 삶에 비유한 것이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이 곧 인식일 수도 있겠다.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고기, 작은 고기, 또 저 먼 바다에서 낚을 수 있는 고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고기를 잡는 것이 인식이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이제 대상이고, 인식에. 그리고 이런 잡힌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 파악한 것을 말하죠. 대상들을.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이런 뭐 자동차든, 우리가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컴퓨터든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개념에 의해서 파악된 하나의 그 경험적인 대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런 범주라는 것들이 how much, why, 자 이런 것들을 범주라고 그랬죠. 무엇,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순수한 개념이고 범주라고 했는데, 이런 그물에 걸린 내용에 해당하는 물고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경험적인 개념으로서의 컴퓨터든 무슨 자동차든 자 이런 개념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낚는 그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범주다. 그런데 이런 그물에 낚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그물을 위로 올려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뜬구름만 잡을 것입니다. 여기 그죠? 별을 낚을 수 없겠죠. 저 해와 달과 별을.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희망을 해도 좋은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칸트가 답으로서 제시했던 무엇을 우리가 희망해도 좋은가 했을 때 어떤 내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지적인 세계일 수 있겠고 도덕적인 세계고, 또 영혼의 불멸성, 그것을 우리가 달에 비유한다면 예지적 세계를 우리가 저 별들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관을 우리가 신이라고 요청했다면 칸트가 그것을 태양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예지적인 세계고 도덕의 세계고, 또 달을 우리가 개인의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신에 비유한다면, 자, 이런 것들은 개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what, how much, what,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물에 걸려들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과학적인 그물을 넘어선다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과학적 인식의 그물인데, 이런 과학적 인식의 그물을 넘어서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달별은 낚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념이다 또는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칸트가. 그래서 이런 이성이나 이념의 영역은 우리가 고기잡이라는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고기잡이가 여기 원양어선이라 하더라도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세계를 이제 예지적 세계이고 도덕적 세계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화폭으로 치면은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의 화폭에 점근선적으로만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원근법에 따라서 쭉 이 풍경들이 쭉 지나가는 마지막 이 소실점이 여기 바깥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실점. 자, 그래서 이런 원근법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이 소실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 바깥에 점근선 쪽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 소실점이. 자, 이런 것들처럼 점근선 쪽으로만 바깥에 펼쳐진 소실점처럼 우리가 대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문제, 영혼의 불멸의 문제, 또 예지적인 또는 저 내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으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화폭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내용들, 나무의 길이가 얼마고, 뿌리가 몇 센치고, 여기 도로의 폭이 얼마고, 거리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점근선 바깥으로 펼쳐진 저 소시점에 해당하는 저 규제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신의 문제, 또 영혼의 불멸의 문제, 내세, 도덕의 세계로서 이 내세의 문제라든가 예지적 세계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떤 희망의 내용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말로는 어부의 꿈에 해당하는 어부의 해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부의 삶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삶을 인식에 비유했기 때문에 고기잡이고, 어부의 이제 고기잡이 하는 그의 이런 생업으로서의 삶에는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가 꿈을 꾸고 그가 취미 생활을 하고 그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예술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 안에는 물론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이념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성에 당연히 인간은 선한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도덕 법칙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인정해야 되고, 또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되고, 존엄한, 또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태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는. 그러나 이제 물론 과학에서는 이런 자유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학적인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죠. 사랑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실천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념이고 이상이고 인생의 목표이자 또 실제적으로도 작용하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덕적인 삶과 과학적인 인식의 삶을, 즉 세계로 말하자면 이런 바다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이 바다의 세계를, 또 이 지상의 세계와 이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술과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매개하고 그 가로지르어 나가는 이런 항해가 인생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과 바다 사이를 가로지른 이런 항해로서 그림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레미제라블에 보면 마지막 합창에서 원데이 모어를 부르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그것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의 반복되는 원데이 모어, 하루 또 하루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데이 모어라는 것이 그 다음 날이고 또 하루라고 한다면 이 또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도래해야 할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 도덕적 세계, 새로운 어떤 예지적인 세계로서의 평화의 낙원, 영원한 평화의 낙원을 상징적으로 원데이 모어로 상징화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술가가 우리가 뮤지컬이나 어떤 소설을 통해서 원데이 모어라는 그 가사를 썼을 때, 그 노래를 또 작곡했을 때는 그 원데이 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이 현상 세계로서의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를 해나가는 이 일상으로서의 하루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우리 현실의 삶만이 아니라 저 꿈꾸는 미래의 저 예지적인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라는 저 이상 세계를, 저 별들의 세계를 이 땅의 이 물고기들의 세계와 조화시켜서 똑같은 원데이 모어라는 표현 안에서 중의적으로 상징화시켜서 조화시켰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체험을 통해서 이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인격의 조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체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예술 체험이. 그래서 도덕적 세계와 과학적 세계, 지식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를 이 예술과 취미를 통해서 정서적인 이런 체험을 통해서 조화시키러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칸트가 삼비판서를 통해서 추구했던 전인격의 조화이고 이런 전인격의 조화에서 이제 각각 이 예술의 문제를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더 부각시킨 것은 쉘링이었고 또 이 실천의 문제, 도덕적 실천의 문제를 더 부각시켰던 것은 피테 같은 철학자였고 지식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던 것은 헤겔 같은 낭만주의 또 철학자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낭만주의 철학자들을 좀 몇 명을 쭉 열거해 본다면 공통적인 것은 다 독일 철학자들이고 독일의 그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입니다. 여기 5명을 들고 있는데 그림에 다 독일의 그래서 관념론 또는 독일 이상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좀은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로맨티시즘의 철학이고 이 낭만주의의 철학인 독일 이상주의자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보자면 이 세계와 인생의 원리를 스피릿, 어떤 가이스트라고 해도 독일 말로는 정신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시테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자 여기 피시테든 쉘링이든 헤겔이든 또 우리가 쇼펜하우어든 슐라이어마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인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인간의 정신을 또는 정신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성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도덕적인 이성 또 예술적인 체험을 하는 판단력도 결국은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성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인식을 하는 것만이 이성이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정신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정신적인 요소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 또 그 정신적인 요소를 어떤 조화와 통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독일의 이상주의, 독일의 관념론 또는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의 철학들이다. 그리고 방법은 공통적으로 이제 변주법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이 세계가 진행되는 이 세계의 원리이자 또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식을 변주법에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변주법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순을 해결한다. 즉 모순을 포함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계를 또 인간을 또 모든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세계의 모든 측면들을 발전들을 이 모순을 배제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라고 한다면 모순을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요소로서 배제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분열시키고 대립시켜서 이해하려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식 논리죠. 이 변증법 논리라는 것은 모순을 포함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을 배제시키지 않고 모순을 자기 안에 간직한 논리가 이제 변증법 논리인데 지금 모순된 요소들을 쉽게 말하면 대립적이고 모순된 이런 반대되는 측면의 요소들을 하나로 조화시켜서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변증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 안에 어떤 대립하는 모든 측면들을 통합시키고 조화시켜서
하나로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낭만주의 철학은,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은. 자, 우선 피테는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듯이 칸트에 있어서 이 삼비판서에서 나오는 실천이성 비판에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뒀다. 쉘링은 예술적 체험, 즉 칸트의 판단적 비판 측면에 주안점을 뒀다. 또 헤겔은 칸트의 순수형 비판이라는 그 이론적인 인식을 다룬 그 중에서도 그 과학적인 인식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그는 이제 철학적인 사변을 통한 인식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결국 각각 피테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중시했다면 쉘링은 칸트의 판단적 비판을, 헤겔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중요시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신이라는 원리 안에 모든 것을 녹여서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테 같은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의 정신,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되겠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그런 실천 이성이 곧 나다,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신이자 자아다. 근데 이러한 자아가 곧 비아와 대립을 통해서, 즉 비아라는 것은 이것이 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비아라고 한다면 타자니까 결국 물질적인 자연이나 기계적인 자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나와 대립하는 타자인 비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반합의 전개를 거쳐가는 것이 이제 변주법적인 전개인데, 이런 자와 비아의 대립과 모순을 통합시켜서 조화시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변주법의 철학이고, 그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이다. 그의 이상주의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중요한 철학자인 피테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는 역시 이제 의지적인 실천에 있어서 주안점이 뒀다고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피테는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했다면 칸트식으로, 쇼펜하우는 맹목적인 의지로서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나 실천을 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 칸트가 말한 그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과학의 세계라는 것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이 사람은 이해했고, 그 밑바닥에 칸트가 예지적인 세계고 자체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쇼펜하우는 의지의 세계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칸트가 자체의 세계라고 얘기했던 것을, 예지적인 세계라고 얘기했던 것을. 근데 쇼펜하우는 그게 예지적인 세계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어떤 본능의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칸트의 어떤 도덕적인 세계가 예지적 세계였는데, 칸트는, 그리고 의지라고 하면 이제 선한 의지고 양심적인 자유의지였는데, 양심의 자유였는데, 이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필연성에 해당하는 본능적인 의지에 해당한다고 이해돼 버리고 말았죠. 동물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쇼펜하우의 철학은 프로이드의 이드, 본능을 강조하는 철학이죠. 그래서 성욕과 같은 본능적인 것이 인간 삶을 지배한다고 보는 이런 프로이드의 철학이나 이런 정신 분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쇼펜하우의 이런 의지를 강조하는, 맹목적 의지를 강조하는 철학은. 자, 근데 쉘링은 피테가 도덕적인 실천으로서 인간을 이해했다면은 중요한 것으로서, 쉘링은 이제 칸트가 판단적 비판에서 다뤘던 이런 예술적인 체험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지적인 요소보다는 정서적인 요소에 또 물론 더 이제 중심을 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물론 쉘링도 의지적인 요소를 강조한 면이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가 근원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낭만주의 철학은 정의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다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피테가 도덕적 실천에 더 주안점을 뒀고, 쉘링은 예술적인 체험에 더 주안점을 뒀지만 정의적인 요소를 다 중요시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술을 통해서 무한과 유한이라는 모순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인 예술가에 의해서 예술가의 예술작품 안에서는 예지적인 세계와, 예를 들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가, 또 이 바다와 하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쉘링의 이런 예술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철학이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 철학 중에 슐라이르마도 체험을 중요시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했죠. 그래서 슐라이르마는 오늘날 해석학의 선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서 현존재 해석학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하이데거가. 자, 하여튼 이런 그 낭만주의 시대의 이런 슐라이르마는 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한자에 절대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역시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건 종교적 체험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쉘링이 예술적 체험을 중요시했다면 이 사람은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역시 공통적으로 정의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헤겔의 경우는 이제 철학적인 사변에 주관점을 맞추는 것이죠. 정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나 정의적인 요소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지식적인 요소가 또 헤겔의 경우는 강조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절대 정신의 이제 변주법적 전개에 의해서 자연으로 정신의 씨앗이 자연으로 외화됐다가 다시 자기 의식을 통해서 복귀하는 과정으로서의 이제 원한적인 전개 과정을 절대 정신의 변주법적 전개다라고 이해하고 이것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고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방식이고 또 인간의 자기 의식을 통해서 인간 정신이 성숙해 나가는 또 과정이고 또 이것은 절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스스로를 이 세계를 창조하고 또 구원해 나가는 이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낭만주의, 독일 이상주의는 상당히 가장 어려운 철학들에 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공통적인 것을 이해하자면 세계와 인생의 궁극적인 원리를 이런 정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념적인 능력인 정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이상의 능력인 이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모순적인 요소들, 모든 대립하고는 자아와 비하, 뭐 정신과 자연, 무한과 유한, 절대와 상대, 뭐 물질과 의식 이런 모든 요소들을 또 정의적인 요소, 지정의라는 이런 삼분화된 이런 인간의 어떤 모든 능력들의 그 구별이나 대립적인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즉 변주법적인 어떤 조화, 변주법적인 지향을 통해서 정반합의 또 전개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화해를 모색하려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방법적으로 공통적이고 또한 주제의식에 있어서도 어떤 이런 통일하는 힘으로서의 정신이라는 능력 안에서 이 세계와 인생의 궁극 원리를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낭만주의 철학자들 피히테, 쉘링, 헤겔, 또 쇼펜하우어, 슈라이마우 이런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낭만주의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